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로 다시 돌아온 도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제로금리 시대가 끝이 났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굉장히 한산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떤 전략과 또 마음가짐을 가지고 연말을 보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최고의 수석 위원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어떤 위원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블랙라벨의 기둥이시죠. 우리 이지환 수석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위원님 모시고 강의를 들어볼 텐데 저희 이지환 수석위원님은 초록밴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전화, 문자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들어가나요? 문의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샵 0082번으로 이지환 적어서 보내주셔도 좋고 저희 서울경제TV 전화 늘 연결해 두고 있으니까요. 많은 문의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저희 이지환 전문가님 이따가도 이야기를 해드리겠지만 12월 연말 앞두고 좀 시크릿 강연회라고 서울경제TV 전문위원님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저희가 마련해 뒀는데 그 첫 스타트를 끊어주실 예정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는지 잘 모르겠다, 노란톡은 난 너무 어렵다 하시면 전화, 문자 늘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전화 023153-1611, 1612번, 문자는 샵 0082번으로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해서 우리 이지환 수석위원님과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강의 자료 전에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이 어떻게 평가하셨을지 궁금해요. 좀 한산했다 이런 평가들이 많던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이제 미국 시장이 오늘부터 이제 휴장이다 그랬죠. 그렇죠. 미국 시장 이제 겨우 이제 추수감사절로 휴장이고 또 내일부터는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이기 때문에 이제 소비 시즌으로 들어갑니다. 하루 휴장이고 하루 이제 뭐 반나절만 열리기 때문에 거의 이제 연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식 시장은 이제 거의 이제 썰렁한 모습인데 사실 이제 미국 시장은 어제 그 연휴를 앞두고 마감이 상당히 인상적으로 좋게 나왔습니다. 낙폭을 키웠던 부분을 다 이제 회복하면서 오히려 플러스 전환시키고 연휴를 마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 상당히 강세장에서 나오는 모습인데 상당히 나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 시장은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 바뀌려고 하는데 오늘 이제 그 금통에서 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금리 인상의 필요성은 당연히 대두가 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당위성도 당연히 있습니다. 다만 증시와 관련돼서 분석을 하는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코로나19 이후에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라는 부분은 대전제로 맞고 그게 뭐 잘못됐다 이런 판단할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금리 인상을 한 나라는 그러니까 경제가 일반적으로 돌아가는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거의. 근데 이제 우리는 벌써 2차례나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이나 혹은 경제 상황을 좀 감안해서 갈 부분이 있지 않냐라는 부분이 좀 보여지고 겨우 이제 유럽이나 미국이 정상화 단계를 안 하려고 해서 금리 인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위성이 좀 있다는 부분에서 약간 이제 그 부분이 증시에서 조금 우려스럽게 받아들였고 그 부분이 오늘 이제 잘 바닥권을 잡아가던 증시에서 IT 종목들이 다시 주저앉는 하나의 이제 계기가 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부분은 이제 단기적으로 시장이 좀 힘이 없는 모습인데 오늘 이제 강의 내용도 물론 지금 현재 세부적인 부분을 분석을 하겠지만 그 시장을 조금 크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시장을 많이 떠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국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쉬운 점은 어려울 때 시작해서 좋을 때 나가야 되는데 좋을 때 주식 투자를 남들이 한참 좋다 할 때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최악의 상황일 때 나가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반복되다 보면 이제 주식 투자에서 완전히 이제 아웃되거나 떠나시는 경우인데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이제 오늘 마지막 결론 부분에도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작년에 수익이 뭐 50% 100% 나셨고 올해 손실이 10% 내외 정도 났다. 굉장히 투자 잘하신 겁니다. 그거는 수익을 더 크게 내고 손실을 줄여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게 맞고요. 다만 이제 작년에 테마주 쫓아내다 10% 20% 수익 났는데 올해 60% 70% 손실 났다.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신다면 가장 어렵다고 하는 시점에 제가 오늘은 항상 객관적인 데이터 위주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경험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많이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경험적인 부분은 그래도 20년 이상 투자를 해오면서
지금부터 시장이 조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소두에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다시 다 결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을 좀 크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혼자서 시장 대응하기엔 초보 투자자분들에게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초록밴드 들어와 주세요. 여기서 정말 다양한 정보와 이야기들 그리고 공부도 시켜드리고 있으니까 초보 투자자분들 이 초록밴드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 샵 0082번으로 이지환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튼튼 주식 적어서 보내주시면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위원님께서 준비해주신 강의 내용도 들어볼 텐데 시장을 좀 크게 보기 위한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함께 들어볼까요? 일단은 이제 오늘은 조금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시장이 어렵고 나쁘다, 어렵다. 조정을 받는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코스피 지수로 본다면 5개월째 연봉이기 때문에 이 말은 이제 5개월째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이제 가중된다라는 얘기는 여기서 이제 더 드리고 싶지가 않고요. 이제는 조금 이제 희망적인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까지 이제 적극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은 결국은 이제 시점이 아닌 거고 지금 이제 그럴 시점에 좀 다가가는 모습이 좀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오늘 그 외국인 수급을 조금 집중적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주도 섹터가 부각될 수 있는 곳 그리고 문제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외국인 수급을 좀 보시면요. 외국인이 매수로 바뀐 게 정확하게 11월 11일 우리가 이제 빼빼로 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날 옵션 만기일 딱 기점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매수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우리 시장의 조정폭이 좀 상당히 클 때 제가 아마 옵션 만기일 전후로 파생 쪽이 청산이 되고 나면 시장이 상방적으로 좀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딱 그날부터 외국인들이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 시장이 그래도 지금 좀 조정을 받아도 조금 버티는 이유가 외국인들 이제 매수가 유입되기 때문이고 이전에 한 7월 달 이후부터 계속해서 줄기차게 하락했을 때는 사실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없는 가운데 기간의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와 여기에 따라서 당연히 나오는 이제 기간의 차익 거래 결국에는 프로그램 매도 물량들이 나오면서 여기에 이제 외국인 매도가 저기 연기금 매도가 엎어지면 이제 큰 폭으로 하락하는 이제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7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왔습니다. 근데 이제 11월 11일 전후로 해서 외국인들이 매수로 조금 코스피 시장에서 전환이 되면서 그래도 2,900선을 지키고 좀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내용을 보면 11월 11일 옵션 만기일을 위해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3조 한 2,500억 정도 내외로 좀 매수를 좀 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4,800억 정도 어제 기준으로 4,8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어쨌든 외국인들이 올 한 해 1월 이후에 줄기차게 매도를 해왔던 부분에서 코스피 시장에서 3조 2,500억 정도 꽤 큰 금액입니다. 그렇죠. 코스닥 시장에서 4,800억 정도 매수를 했다는 게 지금은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올 한 해 우리 증시가 조정을 계속 받는 가운데 특징이 이전에 조정에서 매도의 주체가 외국인이었고 다만 이제 올해 특이한 점은 올 한 해 외국인들이 한 30조 역시 매도를 했지만 그보다 많은 40조 정도 매도를 한 건 기관이었습니다. 특히 연기금을 바탕으로 하는. 그래서 올해 증시의 특징은 외국인 매도보다 기관 매도가 더 많은 시즌이었다라는 거고 우리가 지금 과거의 경험적으로 좀 본다면 외국인들이 매도의 주체가 될 때는 주로 우리가 얘기하는 대세 하락, 그러니까 하락 사이클에서 외국인들이 주로 매도를 하고요.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지만 그 매도의 주체가 외국인이 아니라 기관이면 대부분 이제 조정을 겪고 다시 뒤쪽에 상승이 남아있는 경우가 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고점 매도와 저점 매수를 좀 반복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는데 어쨌든 1월 달부터 계속해서 이어도 매도 규모의 10% 정도 되는 매수를 최근에 기록했다라는 점은 일단 수급이 조금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긍정적인데 특히 섹터별로 등락을 보면 이 부분이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뭐냐면 11월 11일 옵션 만기후 이제 섹터별 등락을 보면 한 3조 넘게 매수한 가운데서 IT에서 2조 7천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다수가 IT 업종에 치우쳐져 있다. 물론 이제 여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축을 이루고 있고 이 IT 업종에 대한 매수가 가장 크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이고 두 번째 이제 서비스 업종이 8,800억 정도 매수인데 여기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플랫폼이나 이런 카카오나 네이버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서비스 업종 계통으로는 공매도 한매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의 특징이
금리 인상 기조에 맞물려서 은행 업종은 계속해서 매수 기조를 좀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우리가 HT상에서 그 수급을 보면 은행 업종이 계속 마이너스로 좀 많이 나왔는데 그 부분은 이전에 카카오뱅크 영향이 좀 컸었고요. 순수 은행만 놓고 본다면 대부분 매수 기조를 좀 많이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지금 보시면은 우리 시장에서 근간이 되는 게 IT와 코스닥은 IT와 제약바이오인데 결국 이제 IT 쪽에서 대량의 매수가 이루어지면서 이게 공매도 환매가 됐든 아니면 순수한 매수든 어쨌든 간에 IT 업종에서 매수가 들어와야지만 우리 시장은 전체적인 그 시장 자체가 바닥을 좀 잡을 수 있는데 이전처럼 계속해서 플랫폼이나 혹은 좀 테마성 종목들이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왔다라면 역시 이제 시장 바닥을 확인하기가 좀 어려울 건데 이번에는 그래도 IT 업종 쪽에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바닥 확인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이다라고 정도는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섹터별로 등락이 조금 들어왔는데요. 이걸 이제 종목별로 좀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11월 11일 옵션 만기일 후에 그 외국인 매수해 보면 삼성전자를 한 1조 원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를 7,500 정도. 보통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편차가 좀 꽤 금액이 크게 나오는데 이번에 좀 특징은 거의 이제 비슷한 규모로 매수를 했다는 것은 하이닉스 매수를 상당히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크래프톤이 4,300억 정도 매수했는데 요거는 이제 신규 상장 이후에 뭐 일정 부분 전략적인 그 패시브 자금 유입도 있지만 크래프톤 자체가 사실 상장할 때는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상장 공모 가격을 조금 높인다라는 의견이 좀 있었고 그러기 위해서 뭐 엔터라든지 이런 관련된 기업들의 인수합병하면서 주가가 조금 과대 포장되지 않느냐라는 우려감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그때까지 또 주력 게임이었던 배틀그라운드가 그렇게 좋은 모습도 아니었고 근데 상장 이후에 배틀그라운드가 지금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변화의 시도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보다는 좀 우호적인 것 같고 크래프톤 좀 매수를 좀 강하게 했고요. 이제 NC소프트 2,800 정도 매수했는데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과거 문제부터 불거진 그 신뢰감의 상실로서 단기간에 매도가 좀 압박되는데 사실 이제 LEDW가 나온 이후에 그 매출이나 이런 부분 실제 이제 실적은 좀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대외 이미지에 대한 실망감에 비해서 실적은 또 가파르게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급락을 노려서 공매도도 환매를 하고 일부 이제 매집하는 모습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SK 하이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나 삼성 SDI, 그러니까 조금씩 살만한 종목들을 조금씩 사 들어오는데 그러면 이런 11월 11일 이후에 외국인 수급을 이제 어떻게 봐야 되나 부분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그 코스피 시장에서 대차 잔고를 좀 보여드렸는데 이 대차 잔고를 보면 이 대차 잔고라는 것은 거의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먼저 빌려가는 잔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공매도 흐름과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 시장이 5월 달에 공매도가 되게 된 이후에 이제 급격히 그 공매도가 나왔고 5월 달, 6월 달, 7월 달, 8월 달까지는 거의 이제 아래 위 박스권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9월 달부터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대로 가파르게 이제 대차 잔고가 늘어났다. 이제 이 말은 공매도가 여기서부터 이제 집중적으로 들어왔다는 거고, 이제 그 부분은 우리 시장 이제 9월달, 10월달, 11월 그 10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하락했던 시기와 이제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웹도도 우리가 말하는 웹도도 현상, 공매도와 선물 매도와 옵션에서의 매도가 상당 부분 많이 들어왔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근데 이제 이게 최근에 11월 11일 옵션 만기일 이후에 보시면은 이 끝쪽에서 잘 좀 미묘하게 보이는데 보시면 그동안 계속해서 줄기차게 올랐던 대차 잔고가 지금 이제 확연하게 좀 꺾여서 내려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확연히 외국인들이 매수한 이후에 대차 잔고가 확실히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 말은 일단은 바로 우리 시장이 상방으로 강하게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어쨌든 하방 쪽으로 베팅하는 물량이 줄어들어야 그래도 바닥을 잡을 수 있고 상승적으로 전환을 기대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그런 이제 멍석을 까는 게 조금 이제 우리 시장에서 눈에 보인다라는 거죠. 결국은 외국인들이 11월 달 옵션 만기 이후에 매수에 들어왔던 부분은 일정 부분 이제 상방으로 돌릴 수 있는 공매도 환매와 매집이 조금씩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종목별 그 등락을 조금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크게
그 공매도 비중이 높지도 않고 공매도 비중이 크게 늘어나지도 않는데 역시 삼성전자도 조금씩 공매도 장이 주는 거는 좀 보이고요. 근데 공매도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결국 이제 패시브 물량들이 매수에 들어온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면 실제로 공매도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9월달에 이제 급격히 좀 올랐던 부분 여기서 이제 조금 문제가 조금 됐는데 지금 보면 이제 그게 점차적으로 계단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공매도 물량들이 낮아지고 있다는 부분이 좀 대시장고가 줄고 있는 부분이 보이거든요. 그럼 역시 이제 긍정적으로 주가가 최소한 이제 여기서 더 크게 가격적으로 조정을 받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부분은 조금씩 확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동안 이제 공매도 판매가 대시장으로 좀 늘어났던 부분이 조금씩 꺾여서 내려오는 부분인데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지금 시장에서 이제 외국인들 수급은 확연히 좀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제 이 시점에서 변하느냐라는 부분을 좀 본다면 아마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할 수 있는데 가장 이제 기본적인 부분은 결국 이제 11월 달에 어떻게 보면 그 리밸런싱, MSCI 리밸런싱을 하는 그 마지막 달이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들이 좀 움직여서 조정을 들어올 수 있고 그렇게 본다면 우리 시장의 이제 글로벌 자금의 이동이 조금은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MSCI 리밸런싱에서는 우리 그 지수에서 계속해서 유출되는 부분이 굉장히 컸거든요. 중국 쪽이라든지 아니면 뭐 쿠웨이트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영향을 봐서 굉장히 큰 폭의 대량 유출이 많은데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이 크게 좌우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외국인 패시브 자금이 조금씩 유입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다. 그러면 공매도나 하방 쪽으로 노리는 외국인들 헤지 펀드는 이 부분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청산을 하려고 할 것이고 그게 이제 옵션 만기일. 그러니까 이번 옵션 만기일 기점으로 해서 선물 옵션증의 수익을 극대화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청산 기운이 좀 들어와 있다. 결국은 파생 쪽 정리가 일단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를 조금씩 지금 계속해서 정리해 나가는데 이건 이제 정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방 쪽으로 매집이 진행되는 것과 되지 않을 경우에 차이점이 좀 있는데 우리가 작년 그 기준으로 보면 작년 11월달, 12월달 폭발적으로 상승했던 거는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매집이 이루어졌던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공매도 한매가 이루어지면서 액티브 자금들의 그 같이 공매도 한매와 액티브 자금들의 유입이 같이 이루어지면 대형주가 하루에 뭐 5% 10%는 폭발적인 장세가 유발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과연 이제 올해도 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봤을 때 저는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요맘때 11월 달에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산타랠리가 있냐라는 부분이고 그건 이제 뉴스에서도 제가 그 질문을 받았었는데 결국은 이제 제가 그때 뉴스는 좀 보도적인 성격이 강한데 제가 있다라고 그랬거든요.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수급 구조를 보면 그럴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지금 금리 인상이 되면서 다시 IT 종목들이 좀 밀려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매집했던 물량에 비해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매도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제 그 말은 지금 당장은 물러서야 되기 때문에 일부 이제 뒤로 물러나지만 충분히 이제 2보 전진을 할 수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일련의 과정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다면 결국 제가 봤을 때는 12월 그 선물옵션 동시반기를 전후로 해서 원래는 이제 보통 그 직후가 변화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직전에도 변화가 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물량을 많이 롤오버하고 난 다음에 직전에도 변화가 많이 유발되는데 아마 이때 이제 주도주가 크게 좀 부각될 수 있고 대부분은 그 주도주가 그 12월 선물옵션 동시반기 때 부각이 될 때는 거의 매수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후보군을 놓고 그 주가가 등락을 보기 전에 어느 정도 포트에 편입을 해놓지 않으면 대부분 이제 그때 가면 어느 날 이런 거죠.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그 작년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8% 9%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첫날에 이게 어리둥절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죠. 왜? 그전까지 장이 계속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게 둘째 날에 7% 8% 올라버리잖아요. 그러면 대형주가 하루에 그 한 2, 3일 상간에 10몇 % 올라버리면 일단은 손을 못 댑니다. 손을 못 대고 이제 놔두면 그 종목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현상들이 올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충분한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특히 우리 시장은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남들이 다 올라갔다 우리는 5개월 동안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외국인들이 한번 군침을 삼킬 만한 위치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 당장 조금 힘들더라도 포트를 짜는 작업을 일단은 계속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상당히 고통스럽죠. 왜 고통스럽냐면 이게 명확하게 우리가 작년 유동성이 굉장히 좋았을 때처럼 올해는 5G,
올해는 2차전지 이렇게 딱딱 잡아주면 쉬운데 지금은 이제 그런 유동성이 우리 시장에 들어오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시기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외국인들도 눈치를 보면서 계속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제일 하지 못하는 게 그 매수 매도, 그러니까 저도 제일 어려운 부분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펀드를 운영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심리가 어떤 부분이 차이 있을까? 저도 요즘에 시장이 오를 때 많은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럼 그때는 예를 든다면 제가 한 4, 50종목 정도를 펀드에 편입을 시켰고, 그래서 SK 하이닉스다. 오늘 매수, 내일 3분의 1 매도, 그 다음날 3분의 1 매수, 이걸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포트를 최적화시켜 갔는데,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납득시키기는 쉽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SK 하이닉스 어제 팔았는데 오늘 또 사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포트 조정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저도 냉정하게 이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해보지만 지금은 이제 그걸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왜? 외국인들도 우리가 생각하듯이 저도 외국 회사에 7년 이상 근무해봤지만 그렇게 우리하고 다르거나 뛰어나지 않습니다. 눈치를 보고 레포트 나오는 걸 보고 이쪽인가 보다 하고 갔다가 아니면 그 다음날 이쪽인가 보다 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움직여요. 다만 자금력이 있기 때문에 분할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우리 시장에서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외국인들이 이런 수급의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이제 이게 지금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면 위에 딱 드러날 때는 이미 매집이 끝난 상태고, 그건 이제 주가를 띄워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늦어버리는 거고, 지금 이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하이닉스가 최근에 상승했다가 오늘 이제 금리 인상 때문에 조정을 받지만, 하이닉스가 지금 얼마 전에 우리가 이번 주에 대부분 이제 그 매물 반도체 마찬가지지만 8%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장중에 8%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정말 오래간만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8%나 10% 대형주를 항상 바닥권에서 어떤 작업을 하냐면 한번 띄워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개인들 매수세가 어떻게 들어오고 이런 거를 시장 반응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물량 테스트라고 하는데, 이렇게 띄워봤을 때 개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보고 그 작업을 어느 선 정도로 할 거냐라는 부분은 헤지펀드나 액티브 자금들이 이제 생각을 하겠죠. 생각보다 이미 개인들이 다 지쳐 나가 떨어져 있다면 이거 조금만 조정 주고 바로 끌어올리면 될 것 같은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다라면 이거 지금 아직도 개인 매수세가 만만치 않구나, 조금 더 눌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펀더멘탈이나 모멘텀과는 무관해서 주가의 큰 흐름과 연관되지 않을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냉정하게 놓고 본다면 이 자금의 이동이라는 거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좋은데도 사는 사람이 없으면股市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안 좋은 종목이라도 누군가 사면 올라가잖아요. 테마주처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적절히 좀 배분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이제 왜 이 얘기를 드냐면 IT 때문입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IT 종목들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볼 때 상당한 전문가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그 판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과연 이게 이제 기조적으로 올라가기 위한 등락인가, 혹은 그러니까 두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정말 기조적으로 이제 바닥을 잡고 올라가기 위한 수순인가, 아니면 정말 지금 미국의 지금 장기국채 금리 상승 속도를 보면 굉장히 무섭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오랫동안 계속 봐왔던 1.6 정도 가면 1.1까지 급락해서 1.1에서 1.6에서 왔다 갔다 하는 박스권 정도 흐름이 아니라 지금은 1.6까지 올라가다 떨어져도 1.5 내외에서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지금 이제 1.7까지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결국 금리 인상 기조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파르고, 어제 이제 그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아주 대다수의 그 연준위원들이 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겨야 된다는 얘기를 요즘은 이제 공통적으로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은 일단 2달 정도 테이퍼링을 150억불 내외 정도로 하면서 지켜보자. 그러면 한 8개월 정도 소요될 거라는데, 금액을 조금 높여가지고 조금 더 테이퍼링을 빠른 시간에 끝내자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금리 인상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니까 두 번째 생각은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금리 인상 기조가 아주 강하다면 제가 볼 때 IT 종목을 많이 털고 가고 싶은 펀드들 그 욕망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펀드들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여기서 부담스러운 금리 인상 속도가 너무 가파르면 어쨌든 IT 종목을 좀 털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유발하기 위한 상승이냐는 부분을 구분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를 보면 일단은
제가 이제 월요일날 블랙라벨 그 방송할 때 IT가 올랐지만 무조건 여기야 해가지고 여기다 그때 제가 좀 방송 용어는 아니지만 몰빵을 하면 안 된다는 표현을 좀 드렸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이런 부분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 간을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간을 보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장이 여기서 오늘도 지금 다다운거에서 지금 보이는 거는 결국 이제 간을 보는 시기라는 거죠. 근데 이 간을 보는 시기도 요즘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냐면 지금 한 5개월 동안 우리 시장이 너무 줄기차게 하락했기 때문에 간을 볼 만한 위치에 온 것만 해도 지금 조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간을 보는 위치가 그래도 2,900선 위잖아요. 우리 시장이 뭐 3,300까지 갔다 지금 2,900선 뭐 3,000원 왔다 갔다 하니까 조정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증시가 1,000, 2,000원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2,900선 위에서 조정이 끝난다라면 사실 그 다음 상승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주도 섹터를 잡을 때 지금 이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주도 섹터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주도 섹터는 없고 오로지 지금 이제 우리 시장 그 코스닥에서 돌고 도는 테마 위주로의 상승만 왔고 그러다 보니까 뭐 코스피는 글로벌 증시에서 지금 연저점에까지 내려와서 그대로 있는 는 우리나라 증시밖에 없다는 거죠. 그나마 코스닥이 지금 조금 올라갔던 상대적으로 강했던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엔터라든지 이샤전지에서 소재라든지 혹은 지금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NFT 강풍 이 세 가지가 돌아가면서 테마로 주가를 어느 정도 그래도 부양을 좀 했는데 지금 이제 이 세 섹터도 물론 이제 시세가 완전히 꺾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1, 2주 전부터 외국인이 11월 11일 옵션 만기일 매수를 하면서부터 어떻게 보면 이 세 섹터는 지금 현재 이전처럼 줄기차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박스권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하나의 긍정적인 신호인데 주도주가 나오려면 테마주가 차익 실현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거꾸로 하면 가슴 아픈 얘기지만 작년에 신풍제약이 코로나19 등이었고 하늘 끝도 모르고 올라갈 때 작년 여름 때 대형주들 주도주들이 상당히 조정받을 때 결국 뭡니까? 신풍제약이 꺾이면 삼성전자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주도주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이 NFT 강풍이 어디선가는 멈추게 되겠죠. 지금 이제 이 NFT 강풍을 타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뭐 100% 왔다, 200% 왔다 얘기하면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이 NFT 강풍이 어느 정도 돌았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위메이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NFT에 이제 잘 보면 관련주들이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테마는 핵심주가 상승하고 관련주가 상승하면 거의 이제 끝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련주에 지금 걸려 있는 게 뭐냐면 5G나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NFT와 상관없지만 NFT가 결국에는 메타버스 네트 NFT가 활성화되면 결국은 그 영향을 뭐 5G도 결국 통신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5G가 돼야 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들어가는 또 뭡니까?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는데 비메모리 반도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NFT라는 이 테마가 5G나 비메모리 반도체까지 올라가면 저는 이제 이게 거의 끝물에 닿았다라고 봅니다. 결국은 그 핵심 종목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파급력이 있는 관련주까지 상승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될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역으로 생각하면 이제 그 종목들을 매수하신 분들은 제 얘기가 상당히 기분 나쁘실 수 있겠지만 제가 기분 나쁘라고 드릴 말씀은 아니고 이제 그런 현상이 오면 이제 반대쪽에서 이제 주도주가 테마가 꺾이면 이제 주도주가 부상할 시기가 거의 이제 임박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게 지금 외국인들이 올 한 해 30조 매도하다가 불과 11월 11일부터 지금 오늘까지니까 한 보름 상간이잖아요. 보름 상간에 3조 원 넘는 매수를 했다라는 거는 변화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지금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조에서 지금 보면 주도주가 없지만 그래도 주도주가 물밑에서 옮기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우리가 주도주가 될 만한 섹터들을 지금 꼽아본다면 첫 번째는 역시 이제 금리 인상 수혜주는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 수혜주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지금 보시면은 그 장기국 채금리가 뭐 지금 현재 금리 인상 한 것도 아니고 테이퍼링도 아직 한 건 아니지만 테이퍼링이 이번 달부터 시작된다는 것 때문에 미국의 지금 장기국 채금리가 1.7%까지 올랐잖아요. 물론 우리는 금리 인상을 이미 2번이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좀 다르죠. 근데 결국에는 시작도 안 했는데 장기국 채금리가 미국은 10년물이 지금 한 1.7%까지 이제 거의 육박하잖아요. 그러면 은행이나 보험이나 증권 같은 특히 이제 은행과 보험 같은 경우는 꽤 오를 수 있죠. 근데 이제 거기서 보험이나 증권은 그 섹터 내 리스크가 상당히 잠존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편하게 보는 건 은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이 지금 보면 굉장히 답답한 흐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떠한 경우라도 저점을 깨고 내려가지 않는 것도 은행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한번 다져놓은 저점에서 올라가는 게 더딜 뿐이지만
은행을 보는 시각은 결국에는 우리가 뭐 분기 배당이나 반기 배당이나 배당을 보거나 뭐 이런 그 외국인들 수급을 보지만 결국은 이게 어느 순간에 가팔라지는 순간이 옵니다. 언제냐면 당연히 하겠죠. 테이퍼링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올 그 11월부터 들어가는 그 시점에서 또 은행주가 한번 레벨업 할 거고요. 또 그러다가 또 답답하게 조금씩 오르다가 뭡니까? 금리 인상이 또 내년에 중반부에 또 시작되는 시점 오면 그때 또 레벨업이 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듯 하지만 계속 레벨업이 될 만한 섹터는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비중을 조금 늘렸다 줄였다 할 수는 있겠지만 내 포트에 은행주는 계속해서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네, 그거를 일단 한번 생각은 꼭 반드시 하시고 적어도 제가 하나 제안해 드리면 은행주는 금리 인상이 미국 시장에서 하고 그럼 내년에 만약에 빠르면 저는 이제 연말로 예상하는데 빠르면 내년 한 7, 8도 될 수 있겠죠. 지금 이제 워낙 금리 인상 수요 그 압박이 좀 강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내후년 7, 8이나 내후년 한 12월 달까지는 은행주는 크게 내려갈 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시면서 지금 긴가민가 하는 상황에서 어디가 더 강할까라는 부분에서 아직까지 좀 확신이 없다라면 은행주는 하나를 좀 가지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이번 주에 이제 그 처음에 아주 좋게 나왔던 데가 공급 부족 해소 쪽을 제가 무조건 봐야 된다 말씀했는데 요게 지금 현재 이번 주 초반에는 자동차나 메모리 반도체가 상당히 강하게 올랐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오르자마자 금리 인상 부분과 지금 이제 코로나 재확산 부분이 좀 붉어지면서 여기 이제 살짝 다운되고 있죠. 근데 이 살짝 다운되더라도 이 공급 부족 문제가 해소되는 섹터는 무조건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이 코로나가 극복이 되고 나면 어디가 갈 거냐라고 본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 공급 부족과 관련된 부분이 특히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많이 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 증시가 왜 이렇게 글로벌 증시에서 소외됐냐라고 본다면 중국과의 그 자금의 연동성 되는 문제가 물론 첫 번째 있을 거고 중국과 리스크를 우리 같이 받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에는 이 제조업 중심이 우리나라에서 이 공급 부족 문제가 가장 크다라는 거죠. 그 반도체는 이제 자동차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자동차는 지금 이제 올라왔다 좀 조정받는데 미국 시장도 보면 지금 살짝 조정받는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미 고점을 갱신한 상태에서 거래량 없는 조정을 미국 시장에서는 받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시장에서 이제 그 어느 부분이 옥석가격이냐면 사실 지금 현재 전기차나 이제 스마트카 친환경 쪽으로 관련을 좀 포커스를 옮겨서 보면 현대차나 기아를 대신할 만한 부품이나 소재 쪽에서 크게 장비 쪽에서 크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여러 가지 종목도 좀 있지만 다 내부 사정이 있고 생각보다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할 만한 그런 요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대형주 위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제가 소비재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오늘 코로나19 재확산 문제가 나오면서 뭐 4주간 조금 더 그 거리두기나 이런 부분을 좀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또 나오는데 아마 지금 제가 그 고용 문제와 관련했을 때 계속 어려울 때 그 9월이 마지막에 피크고 10월 넘어가면 무조건 고용이 좋아진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9월이 아마 차일 거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코로나19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제가 봤을 때 지금부터 한 12월 초 중반까지가 아마 최악의 시기로 좀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피크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 이후에는 지금 제가 봤을 때 12월 달에 지금 MSC나 화이자 경쟁치료제가 승인이 나버리면 완전 게임 체인저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한다면 일단 공급 부족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특히 이 선진국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 이제 공장들 지대에 있잖아요. 저가형 제품을 부품을 생산하는 우리가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아날로그 반도체라든지 뭐 웨이퍼라든지 이런 쪽에 저가형 제품 공급 쇼태지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동남아라든지 남미라든지 이런 쪽인데 그쪽은 백신보다는 이 치료제가 나왔을 때 훨씬 더 파급 효과가 큽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백신이라는 건 예방이지만 치료제는 우리가 걸렸을 때 대안이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타미플루 때와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걸려도 방법이 있다라는 것과는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신의 예방과는 좀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경제 활동이 재개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MSD나 화이자는 아주 상위권 클래스 국가들 제외한 세계 100여 개 국가에 카피, 그러니까 복제약을 이미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말씀드리면 한 잔 1인당 우리나라에서 사 먹으면 치료를 받으면 한 8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85만 원 내외 정도. 근데 만약에 그 100개국에서 복제약으로 치료를 받으면 몇만 원이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저개발 국가에서 충분히 부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자체가 공급 부족 문제는 크게 해소될 가능성이 높고 이미 이제 물류 가격이 집중적으로 크게 하락하고 있다는 걸 그걸 이제 반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물류 단계에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2월 달 피부로 느낄 때는 이제 확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메모리 반도체나 자동차는 충분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정 부분 포트에서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종목들을 참 최근에 보면 가지고 있기가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하이닉스 이런 건 좀 저점에 잡았으면 상관없지만 대부분은 고점에서 지금 버티고 있는 데다가 한번 급등했다가 또 계속 흘러내리는 모습.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보유하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도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왜 우리가 지금 주식 투자를 하느냐라는 관점을 본다면 결국은 이런 거죠. 어려운 시기와 좋은 시기가 있고 그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견디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하시면 다 아시는 거잖아요. 우리 수익을 내고 싶어서 하는 건데 결국 지금은 수익이 날 수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나는 거지. 여기서 하락장에서 덜 내려가는 종목을 보유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더 내려가더라도 상승장에서 훨씬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보유하는 게 맞습니다. 이건 작년에도 제가 똑같이 드렸던 얘기고 결국에는 뭐 100% 넘는 수익이 나왔던 이유도 계좌 전체로 100% 수익이 나오기 쉽지 않은데 계좌 전체로 100% 수익이 나왔던 이유도 결국은 하락장에서 버티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상승장에서 더 크게 수익 낼 만한 종목들로 포트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데 특히나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12월 선물 옵션 만기 요 한 20일 남짓한 시간이 그런 종목들을 채우는데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이 공급 부족과 관련되어 있는 쪽은 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최대의 문제점이 있는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소비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드 코로나 관련된 부분에서 분명히 소비재가 좋을 거라고 했는데 전부 다 폭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난감해 있는데 사실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극단적으로 제가 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아모레퍼시픽과 미국의 ST 로드 차트를 보면 아모레퍼시픽은 끝도 없이 하락을 했고요. 미국의 ST 로드는 끝도 없이 상승을 했습니다. 똑같은 종목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나냐라는 부분을 본다면 결국은 문제가 이제 펀더멘탈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펀더멘탈의 문제가 어디서 왔냐라고 기인해 보면 지금 LG 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마음을 많이 졸이실 건데 결국 이제 중국발 리스크잖아요. 왜냐하면 결국 LG 생활건강은 매출의 최대치, 해외 매출 최대치가 중국이고 아모레퍼시픽도 중국의 이니스프리가 지금 현재 이제 굉장히 큰 폭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올해만 매장이 200개 이상 폐쇄된다니까 그 부분이 이제 굉장히 크다는 거죠. 결국은 이 소비재에서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은 코로나19라는 경영치료제가 나왔을 때 급등할 수 있다는 요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리스크를 갖고 있는 쪽은 팽팽하게 대립되는데 어느 쪽이 이길지는 사실 모릅니다. 저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본다면 섹터를 보면 이런 거죠. 화장품 지금 보시면은 화장품 섹터 같으면은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큰 위드 코로나를 가야 되는 종목인데 이 화장품도 사실 최근에 중국 쪽에서 매출이 활발하게 발생되지 않으면 사실 굉장히 회사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은 위드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펀더멘탈 개선도가 높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슷한 게 화장품이 있고요. 또 하나는 호텔이 있습니다. 호텔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여행객들이 오지 않으면 국내 수요만 가지고는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어렵잖아요. 이 부분이 있고 그다음 면세점 마찬가지입니다. 면세점도 결국은 중국의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면세점에서 그게 뭐 보따리 상이 됐든 여행객이 됐든 어쨌든 일정 부분 그 면세점을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게 급격히 불거진 게 불과 이제 한 달 전부터 중국의 애국 소비가 지금은 이제 열풍처럼 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국 소비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 플랫폼이든 테크 관련된 기업이든 아니면 뭐 소비대이든 최근에는 뭐 엔터 기업까지도 게임까지도 이 애국 소비가 굉장히 강풍처럼 중국을 몰아치고 있고 또 이 모든 그 관공서나 언론에서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애국 소비의 가장 큰 피해는 우리나라가 되겠죠. 결국에는 이 면세점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또 역시 보시면 왜 카지노 업종이 왜 이렇게 위드 코로나 어렵냐라고 보면 역시 마찬가지죠. 카지노는 우리가 강원랜드를 제외하고 대부분 외국인 전용이잖아요. 외국인 전용인데 그 말은 외국인 전용이지만 시장 80% 이상은 중국인들이잖아요. 결국 중국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카지노를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드 코로나를 간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펀더멘탈 개선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행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제 이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가 지금 위드 코로나로 가장 크게 기대를 했던 화장품이나 호텔, 면세점, 카지노, 여행 이런 부분들이 불과
한 2, 3주 상간에 중국의 애국 소비 열풍 때 불기 시작하면서부터 뭔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렸고, 사실 이걸 겁내는 거는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아니고 외국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런 부분들 리스크를 감안하고 급격히 빠져나가면서 이 종목들은 대부분 이제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는데 이런 종목의 폭락은 굉장히 아이러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리스크가 상존해 있기 때문에 다음 달에 지금 주도 섹터 중에 분명히 위드 코로나의 경구형 치료제에 의해서 소비재가 급등을 하겠지만, 이 급등을 하는 섹터 중에서 중국발 리스크를 피해갈 수 있는 종목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그걸 피해가려고 하면 소비가 중국 쪽이 아니라 북미나 유럽 쪽에서 일어나는 뭐 제품들을 찾아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의 80%가 90%가 중국이 아니라 북미나 유럽 쪽에 있는 그럼 고가형 제품들이 어느 정도 되겠죠. 그러면서 중국의 소비가 많이 일어나지 않는 쪽을 찾아야 됩니다. 의류라든지 기타 등등인 게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섹터들을 찾아서 역시 보유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시장은 수급이 공백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NFT를 제외하면 이시안지 소재나 NFT나 뭐 엔트 일부를 제외하면 뭘 가지고 있어도 다 내려갑니다. 왜? 매수의 주체가 지금 확실하게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날 프로그램 물량이 매도 물량이 안 나오면 버티는 거고요. 그날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나오면 그냥 한 3, 4%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매도 물량이 참 많지도 않은데 그 작은 프로그램 매도 물량에 정말 이제 큰 폭으로 내려가는 거죠. 근데 또 이 프로그램 내려가는 거는 외국인들이 야금야금 아주 많지 않은 양을 저점에서 조금씩 삽니다. 그러니까 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굳이 내가 가격 올리면서 받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이제 종목 이런 거죠. 정말 저 종목 좋은데 프로그램 물량이 한 10,000주 매도 물량이 나면 외국인들은 한 3,000주만 사는 겁니다. 그럼 7,000주 매도에 의해서 매도가 내려올 거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내려오면서 밑에서 저점으로 매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식으로 지금은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거는 이제 레벨업 되는 섹터들도 봐야 되겠죠. 이제 거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빈메모리 반도체가 있는데, 이 빈메모리 반도체는 뭐 NFT 열풍이나 5G 열풍이나 자율주행 뭐든지 다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 이제 테마주처럼 너무 등락폭의 변동성이 굉장히 이미 크게 많이 나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레벨업은 분명히 되겠지만 이 테마 강풍이 좀 지나가는 거 난 뒤에 충분히 조정을 받고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인데요. 2차 전지는 소재나 장비 쪽이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다가 소재는 일부 버티고 있고 장비는 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방산업 쪽은 사실 삼성 SDI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다지 들어올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지금 어떻게 보면 소재는 손대기 어렵고요. 장비는 이미 폭락을 했고요. 그다음 이제 전방 산업 쪽은 지금 여기서 조금만 잘 견디시고 저점 매수를 좀 잘 하시면 요거는 꽤 좋은 수익률을 줄 수 있는 상황에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전반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 투자 전략은 뭐 딱 한마디면 이제 랩업하면 되는데 그 전에 그 이제 문의하신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12월 4일 날 그 오프라인 강연회를 처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상황을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 제가 작년 이후에 지금 한 2년 만에 처음으로 오프라인 강연회를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섹터에 종목들을 조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래 종목 얘기는 거의 안 드리는데, 왜냐하면 팔로우를 끝까지 해드릴 수 있으면 말씀드리는데 방송에서 일반적으로 한마디 하고 나면 팔로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종목 얘기를 안 드리는데 12월 4일 날 그 CGB 일산 CGB 강연회에 오시면은 제가 이 주목해야 될 섹터에서 종목 대응을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또 한 가지는 그 주식 투자 전반에 관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하고 저하고 생각하는 시각차가 굉장히 클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제가 아주 오랫동안 가졌던 주식 투자 노하우에서 실제로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단순하게 이 종목 사서 팔고 시장이 어려울 때도 어떻게든 수익을 끌어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평생 주식 투자를 하고 가려면 어려울 때와 좋을 때를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이번에 아주 좀 심도 있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거나 이렇게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은 한번 와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그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사실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보면
거의 이제 투자 전략은 몇 주째 거의 비등비등합니다. 왜냐하면 뭐 주식 투자를 하루 만에 바뀌고 뭐 내일이 바뀌고 그러진 않죠. 종목별 대응은 좀 달라질 수 있어도 전략은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 시장이 일단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2,900선이 지켜지느냐 여부가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기술적 분석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쪽은 물론 기술적 차트에서 어느 정도 저점이나 고점이 일치하지만 대부분 펀드물 이탈될 수 있는 가격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 있어야 액티브 물량들이 버티는데 거기를 벗어나면 일단은 펀드에서 물량을 던지는 라인들이 있는데 그 코스피 기술로 보면 2,900 라인이 좀 무너지면 제가 볼 때 단기나 중기에서 일부 스윙으로 들어온 물량들까지도 아마도 청산 물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으로는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2,900선 좀 지켜지는 여부를 좀 봐야 되고 지금은 계속해서 물밑 작업을 하지만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외국인들 매도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 시장은 굉장히 분위기가 쑥쑥한데 이런 분위기가 쑥쑥할 때 외국인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시장에서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제가 어제도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지만 시장은 정말 어려울 것 같고 좋아 보이지 않는데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 수급을 보면 거래소에서 보시면 11월 10일 전후로 해서 지금 보시면 거의 매수 기조입니다. 하루에 적게는 3, 4천, 5천, 6천억, 7천억까지 오늘 매도가 좀 들어왔는데 그게 1,000억이 안 돼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게 삼성전자든 하이닉스 한매가 아니든 어쨌든 우리 시장 11월 11일 이후에 외국인 수급이 계속해서 좋아진다라는 여기에 가장 주목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신다면 일단 금리 인상 수혜주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가지고 가야 된다 그렇죠? 가져가야 되고 두 번째 이제 IT 종목에 가장 지금 관심이 많으실 건데 메모리 반도체는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봅니다. 항상 올해 계속 말씀드렸죠. 긍정적으로 보는데 근데 지금 오늘 금리 인상이 나오면서 일단 일부 후퇴하는 모습은 나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일부 후퇴할 때 저가에서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후퇴할 때 여기서 이제 물러나는 게 아니라 롤링은 좀 할 수 있겠지만 물러나는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잘 노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NFT 강풍을 타고 올라가는 비메모리 반도체나 5G나 이런 건 절대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NFT가 한번 강풍이 꺾여서 충분히 조정받고 난 다음에 들어가도 되실 것 같고 그게 이제 어려우시다면 차라리 대형주 위주로 보시는 게 지금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IT주의 옥석 가리기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생각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소비주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다음 달 경구용 치료제, 코로나19 치료제가 나면 굉장히 크게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거는 중국발 리스크를 안고 가지 않는 종목들 사이에서 찾으시는 게 일단은 좀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위드 코로나만 믿고 들어갔다가 중국발 리스크에 걸려 있는 종목은 지금처럼 이제 급락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피해서 그쪽과 조금 연관성이 떨어지는 쪽으로 소비재 쪽으로 보시면은 잘 보시면 공급 쇼테이지가 나는 쪽하고 이 소비자하고 겹치는 영역에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거죠. 자동차는 공급 쇼테이지에도 들어가고 이미 소비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서 12월 선물옵션 동시만기 전까지 포트를 계속해서 외국인 수급을 보면서 따라다니면서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잡으시면 분명히 지금 어려운 시기는 제가 볼 때 거의 지나고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좀 더 힘을 내시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롤링을 하면서 따라가야 상승장에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렵다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강조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크게 세 가지 섹터에 대해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금리 인상 수혜주, 그리고 IT 안에서도 옥석가리가 필요한 부분, 그리고 추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소비주까지 여기에 관련돼서 좀 더 자세한 종목 이야기나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면 초록밴드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문자 샵 0082번으로 이지환 적어서 보내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2022년을 제대로 준비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시크릿 강연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최고의 수석 위원님들이시죠. 이지환 위원님과 박원재 위원님이 시크릿 강연회 첫 스타트를 끊어주십니다. 12월 4일 토요일 오후 1시 일산에서 저희가 자리를 마련했는데 어떻게 하면 신청할 수 있는지 023153-1611, 1612번 전화 문의 받고 있고요. 문자도 좋고 노란톡 그리고 유튜브 채널 통해서 다양한 채널 통해서 지금 신청을 받고
받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전화, 문자 위주로 신청을 해주시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하는 자만이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여러분들 강연에 오셔서 도움 말씀 많이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저는 위원님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